최근 폴란드의 동부 국경지대가 그야말로 전운으로 뒤덮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산력 강화를 이어오던 폴란드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대비 수준이 아닌 실제 전쟁을 향한 준비가 목격된 것입니다. 28일 새벽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살던 폴란드 교민들에게 대사관이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대사관은 뜻밖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벨라루스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짐을 챙길 틈도 없이 한밤중에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방공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들이 폴란드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심지어 알바니아 영공 근처까지 침범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 영공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제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 지도부는 러시아가 벌이는 일련의 행동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침공 예행 연습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첫 충돌은 바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인내를 선택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전쟁을 지켜보며 자국의 무력한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폴란드처럼 철저한 군비 확충을 해왔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폭격 아래 무너져가는 우크라이나를 보며 폴란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토의 보호를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자주 방위력을 키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다양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럽 최대의 지상군으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는 이번 사태 직전부터 이미 국경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약 4만 명이 넘는 병력이 일제히 동원되어 전면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물류의 핵심 통로로 이곳이 봉쇄되면 유럽과 아시아 간 육상 물류가 마비됩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국경을 차단하자 중국은 즉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봉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단호했습니다. 국경 안보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무역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의 강한 항의에도 폴란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봉쇄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영공을 시험하고 벨라루스를 교두보 삼아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폴란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보기 드문 실질적 전시체제를 가동한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무기와 기술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토의 느린 결정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대피령, 봉쇄, 그리고 방공태세 발령까지 모든 것은 이미 전쟁의 서막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단지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 걸쳐 새로운 전선을 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총성이 울릴 무대, 바로 폴란드의 하늘일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 이른바 2025 연합훈련은 폴란드의 인내심에 마지막 불씨를 던졌습니다. 약 4만 3천 명이 넘는 병력이 국경 인근에 집결했고 훈련 명목으로 전차와 미사일이 폴란드 방향으로 이동하자 폴란드 지도부는 이를 단순한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나토 회원국 침공 시나리오의 예행 연습으로 간주했습니다. 폴란드는 즉각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병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경계태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시준비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경 봉쇄는 유럽 물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경제적 타격이었지만 폴란드는 오히려 이를 필요한 희생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먼저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폴란드 군 지도부의 모든 결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나토 국가들은 폴란드의 강경한 대응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런 이웃들의 무기력함을 보며 더 이상 나토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토의 5조, 즉 회원국 한 곳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대응한다는 조항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웃 국가가 폐허로 변해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나토가 신속히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동맹을 찾았습니다. 바로 신흥 방산 강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자립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나토 표준과 호환되면서도 납기와 가격, 그리고 품질 면에서 모든 서방 무기를 압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믿을 수 있는 동맹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 몇 달 만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계약 후 불과 18개월 만에 초도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계약 후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속도였습니다. 이 믿음은 폴란드 내에서 한국은 유럽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라는 표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스스로를 나토의 변방이 아닌 유럽의 최전선이라 부릅니다. 나토의 느린 구조 대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신속 전력을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단약, 교육훈련까지 모든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크디펜스 패키지는 폴란드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FA-50의 실전 배치는 폴란드 공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국경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출격 훈련이 반복되며 폴란드 조종사들은 이미 실전에 가까운 수준의 작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이제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함으로써 동유럽의 군사균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나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립된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폴란드가 보여주는 크디펜스의 현실적인 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유럽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동안 서방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늦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공급은 지연되었고 독일의 전차는 서류 절차에 묶여 출동조차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때 등장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체결된 역사적인 계약 이후 한국은 단 1년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폴란드로 인도했습니다. 이 속도는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 언론들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납품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영토에 도착하던 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동맹은 바로 한국이다.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자국 방어를 위해 외부의 무기를 이 정도 규모로 도입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K2를 통해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의 의존도를 줄였고 독립적인 정비 및 부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폴란드 현지 공장에 직접 파견되어 조립, 정비, 생산 교육까지 담당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관계가 아닌 전력 동반자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폴란드 육군의 전술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방 자주포보다 훨씬 빠른 사격 속도, 우수한 기동력, 그리고 혹한기에도 견디는 내구성. 폴란드군은 실제 훈련에서 K9의 반응 속도가 독일 PZH-000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격 후 30초 이내에 진지를 이탈하는 기동 능력은 러시아의 장거리 포격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군 지휘관은 K9을 움직이는 방패이자 살아있는 포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FA-50 전투기가 폴란드 공군에 실전 배치되면서 폴란드는 단시간에 공중전 대응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고 정비가 간단해 국경 지역의 임시 활주로에서도 즉시 출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적어도 침투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 시스템은 폴란드의 전방작전 개념과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 조종사들을 위해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나토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실전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개혁은 단순한 무기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서유럽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독자적 전략을 세우는 국가로 진화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한국형 자주국방 모델이 있습니다. 자국 내 생산 라인 구축, 부품 독립, 인력 양성, 그리고 동맹국과의 기술 교류까지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경험했고 폴란드는 그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유럽 군사 지도자들에게도 강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독일 군사 전문지는 폴란드는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군사 기술 수입국이다 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유럽 군사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이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도 잇따라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동쪽 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쪽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FA-52 즉시 출격합니다. 국경지대의 포대에서는 K9이 즉각 대응 사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K2 전차가 이동하며 전선을 지탱합니다. 이 모든 체계가 단 하나의 국가, 한국의 기술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방공망은 나토가 아닌 한국형 방산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폴란드를 공격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해야 할 상대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전쟁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방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유럽을 지킬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살아남는다. 폴란드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전체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방위의 중심은 늘 독일과 프랑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군사 지도자들은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유럽의 군사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처음엔 이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유럽 내 가장 큰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모두 한국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국방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의 새로운 중심이다. 우리가 생각하던 동유럽의 변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독일 내에서는 폴란드의 급부상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 군사력의 리더였지만 최근 수년간 방위 예산 축소와 느린 의사결정으로 인해 방위 태세가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모든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며 실전 준비된 유럽형 전쟁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폴란드의 국방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정치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내에서도 폴란드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제 주요 안보회의에서 독일보다 먼저 발언하고 동유럽 방위 전략을 주도합니다. 그들의 기반에는 한국과의 기술 동맹, 그리고 실제 전력의 신뢰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수년간 논의만 해오던 유럽 공동전차 프로젝트는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폴란드는 이미 K2 생산 라인을 현지에서 가동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의 차이입니다. 독일은 이론을 이야기하고 폴란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제 폴란드를 크디펜스 유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전차, 한국의 포병 시스템, 한국의 레이더, 그리고 한국의 전투기. 이 모든 것들이 유럽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군사 분석가는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서부군 관구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 인근 지역의 전력 배치를 조정하고 벨라루스에 추가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방어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40km 너머까지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K2 전차는 혹한기에도 100% 가동률을 유지합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시스템을 가리켜 한국형 전쟁 모델이라 부릅니다. 신속, 정밀, 그리고 연계성. 모든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지휘체계가 단순화되고 반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폴란드의 군사훈련은 이제 나토 교범이 아닌 한국형 통합교리로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전쟁 개념 자체의 수입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K2 전차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산 무기를 우선시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절반이면서도 납기와 성능은 2배 이상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이제 연이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다.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새로운 동맹이다. 나토 내부에서도 한국형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의 중심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는 이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한국과 함께라면 유럽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는 장기 계획으로 크디펜스 협력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폴란드군의 장비 70%를 한국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은 조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총성은 올리지 않았지만 세력의 무게추는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냄새가 짙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장은 이제 유럽을 넘어 다른 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북동쪽 끝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130만 명 남짓한 이 나라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폴란드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매일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에스토니아가 최근 내린 결단은 유럽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9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5.4%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대규모 방위 확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발트 3국으로 위협을 확장하자 에스토니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의외로 멀리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선택한 첫 무기는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명품 포병 체계인 K9은 이미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실전으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사거리 40km, 분당 6발의 지속 사격 후 30초 이내 진지 이탈. 이 놀라운 기동성은 북부의 혹한 환경에서도 완벽히 작동합니다. 영하 30도에서도 90%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포. 그것이 바로 한국산 K9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은 과거 서구권 자주포를 사용하며 혹한기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배터리 출력 저하, 유압 실링 파손, 냉각제 동결로 인해 작전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K9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중 난방 라인과 저점도 유압유, 그리고 혹한 전용 연료 시스템을 갖춘 K9은 북극권에서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겨울에 포를 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에스토니아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형 하이마스로 불립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로켓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운용비와 유지비가 매우 높았습니다. 천무는 동일한 플랫폼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K9과 탄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천무와 K9의 데이터를 통합해 교차 견제 사격이라는 새로운 전술 개념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이 섞여 들어올 때 천무가 장거리에서 대응하고 K9이 중거리에서 교차 사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술은 지휘체계가 단순하고 신속합니다. 한 포대의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연계된 모든 포대가 동시에 사격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로써 사격 지연이 사라지고 모든 화력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한국형 통합 시스템의 진가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천무의 내장 탄도 계산기는 K9의 데이터 팩을 그대로 호환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무기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이 구조는 소국 에스토니아에게 생존을 의미합니다. 병력이 적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한 대의 자주포라도 멈추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100% 작동을 보장하는 신뢰성이 절대적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천궁2 방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과 드론, 단거리 탄도탄 위협이 혼재된 상황에서 천궁2는 이상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발 부스터 방식으로 유지비가 낮고 탄도 요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우리의 하늘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힘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K9, 천무, 천궁2 그리고 지휘 통제 체계까지 모두 하나로 묶이는 구조.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작전 체계의 수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제 그 체계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현지에 파견되어
운용 훈련을 돕고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망까지 지원합니다. 유럽의 혹한 속에서도 한국산 시스템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협력하여 K-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공급망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가 생산하고 에스토니아가 전진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 체계 덕분에 발트 3국은 나토의 느린 대응 체계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구조는 유럽 안보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 그것은 거대한 군사력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닙니다. 유럽 최북단을 지키는 한국형 방어선의 최전초가 되었습니다. 혹한의 땅에서 에스토니아의 포성이 울릴 때마다 한국의 기술이 함께 숨쉬고